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계신 서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서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억척스러운 여자. 제가 젊을 적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전 그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장사의 장자도 모르고 살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 소개로 만난 저희 남편은 착하고 유순하기는 했지만 정작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데에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이미 결혼하고 나서 제 아들 찬준이까지 가진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거였죠. 매번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던 남편을 믿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제가 봐도 사업보다는 시인이나 작가가 어울리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기어코 사업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결국 어느 날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와 말하더군요. 미안해. 이번 일도 잘 안 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부모님한테 돈이라도 좀 빌리면 안 될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막막함과 동시에 두려움과 분노도 치솟았어요. 이게 그동안 내 기다림에 대한 답인가 싶어서요. 차라리 앞으로 더 힘들 테니 조금 더 버티자고 하면 모를까.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이나 빌려보라는 말을 하다니요. 마음 같아서는 멱살을 올려잡고 남자답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당장 코앞에 닥쳐온 가난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터뜨리는 건 뒤로 하고 우선 먹고 살 궁리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미 자기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했고 이제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동대문에서 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삼촌이 저한테 도매 장사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게 뭔지도 모르던 상태였지만 잘만 하면 돈이 된다는 말에 일단 무작정 뛰어들었답니다. 동대문 도매는 일반 소매 시장하고는 많은 게 달라요. 제 근무 시간은 밤 12시에 시작해서 아침 9시에나 끝났죠. 사입하러 오는 소매상들이 현찰을 들고 와서 이것저것 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저는 옆에서 장부에 기록을 했어요. 사입하려는 손님들이다 보니 구매 단위부터 다르고 매일 나가는 옷의 개수와 단가도 달랐죠. 지금이야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줄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처음에는 무시도 당했죠. 여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답답하게 일을 방해하고 있어? 실수를 할 때면 들려오는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치솟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더 악물고 버텼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이었죠. 제 아들 찬준이. 우리 찬준이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배를 골게 된다는 생각에 절박한 심정이 든 거였거든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정신없이 일하다가 아침 해가 중천에 있을 즈음 집에 돌아가면 정말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오죽하면 주변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러다 병부터 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쓰러질 것 같을 때면 장사로 번 현찰들을 매만졌어요. 그럴 때마다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그걸로 찬준이가 먹고 마실 것을 사고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저는 삼촌으로부터 독립해서 도매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도 그런 제 고생을 눈여겨보셨는지 행운이 따라줬답니다.
중국에서 온 도매상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매 시장의 호황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중국 도매상을 만나 빌딩을 샀네 어쩌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저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주택 두 채를 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만족보다는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죠. 한참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느 날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중기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똑똑히 기억해요. 남편은 당시 대학생이던 찬준이의 새로운 원룸을 구해준다고 아침 일찍 나갔었고, 저는 장사를 마치고 잠도 못 잔 채 병원에 간 거였거든요. 남편이나 찬준이가 걱정할까봐 따로 말은 하지 못했었고요. 멍하니 의사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그이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모두 내 탓이야. 내가 무능력해서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과의 상의 끝에 동대문 장사는 접게 되었어요. 아쉬웠지만 몸이 버티질 못하니 어쩔 수 없었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입에서 이상한 맛도 나고 이유 없이 코피가 나는 데다가 이전에는 가볍게 하던 운동조차도 버겁더군요. 심지어 중간에는 남편의 추천으로 했던 산길 걷기가 덧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몸의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온몸이 죽기 직전 병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두 치료된 상태랍니다. 항암을 한 번 받으면 몸이 이전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 숨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제가 그걸 새삼 체감했던 건 찬준이의 결혼식 때였어요. 어릴 적부터 제 품 안에서 놀던 우리 아들이 마침내 결혼해서 며느리 가연이랑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더군요. 물론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난 찬준이랑 가연이는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한 거였고,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황이라 당장 살 집을 구하는 것도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상의 끝에 저희 둘이 살고 있던 주택에 세를 주고 있는 집 중 하나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고부간에 함께 살면 불편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당장 들어와서 살면 어쨌든 돈은 아껴질 테니까요. 찬준이랑 가연이도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승낙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걱정 한시름 덜었어요. 가연이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을 알 수 없는 아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런 제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때는 찬준이랑 둘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후였을 거예요. 같은 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도 들리기 마련인데 어느 날은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난리인가 싶어서 나가봤죠. 그랬더니 가연이가 찬준이한테 아주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집에 가봤더니 찬준이는 고개를 돌린 채 가만히 있고 가연이가 찬준이한테 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둘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던 건지 바닥에는 술병 몇 개가 굴러다녔고 가연이의 얼굴은 새빨갛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가연아, 찬준아, 너희들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엄마, 죄송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긴? 아니,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연이 네 남편한테 그렇게 악을 지르면 어떻게 하니? 일단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더 자세히 묻고 싶었고
실제로 이후에 찬준이한테 몇 번 더 캐묻기는 했지만 결국 끝까지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하나 알아낸 건 가연이가 술에 금방 취하는 데다 화를 내는 주사가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가연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바뀐 건 분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중적인 면이 있다더니 조용하던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구나 하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찬준이와 가연이의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를 다니던 직장 동료였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중소기업이라 코로나 동안 버티지 못한 거였죠. 찬준이는 한동안 부단히 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가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찬준이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가연이 얼굴에는 그늘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옛날 제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가연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뭐긴 얼마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태서 써라. 어머니, 아니에요. 저 이런 돈 못 받아요. 못 받기는? 너네 집 우편함에 휴대폰 요금 독촉장 쌓여 있는 거 몇 번을 봤는데 쓸데없는 거절하지 말고 얼른 받아. 그리고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제 말에 가연이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연이가 딱해서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성격이 조금 남자다운 데다가 동대문에서 도매 장사를 하면서 더 성격이 그렇게 변해버린 탓이었죠. 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이후로도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답니다. 그 후로 가연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랄까, 전보다 훨씬 더 제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할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저희 집에 올라와서 청소랑 밥, 빨래를 했고 명절이면 자기 친정에는 갈 생각도 않고 저희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이 이해는 되었어요. 사는 집도 저한테 받은 거고 이제는 생활비까지 저한테 받고 있으니 말 그대로 인생 전반의 모든 것을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사돈댁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딱히 둘에게 다른 방법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연이한테 말했죠. 가연아, 고맙긴 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집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명절에도 사돈 어른께 인사도 드려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는 이미 전화로 인사드렸어요. 그분들도 다 이해하세요. 몇 번이나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봤자 결국 싸움만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입을 다물 정도였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 결국 저도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찬준이의 직업을 위해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방법은 예전 동대문 인맥들을 동원한 거였죠. 아직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예전 인연들에게 아름아름 알아보니까 중국 도매상들이 모바일로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홈쇼핑 비슷하게 물건을 보여주면서 현지 상인들에게 팔 물건을 떼가는 거였죠.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찬준이에게 말했어요. 찬준아, 너 장사해 볼 생각은 있니? 장사요? 예전에 엄마처럼요? 그래, 요즘 보니까 중국 상인들이 또 돈을 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 너만 생각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 소개해서 기초부터 배우게 해줄게. 좋긴 한데 도매 장사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당장 그럴 돈도 없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 만나서 일부터 제대로 배워.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내가 지금 너랑 말장난이나 하고 있겠니? 얼른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일을 시작한 찬준이는 생각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아빠보다는 장사 수완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직접 조언하면서 가다듬어 갔죠. 그 사이 가연이가 눈치 보는 건 점점 더 심해졌고요. 나중에는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종처럼 고개를 숙이고 따라다니려고 해서 제가 한 번은 크게 화를 낼 정도였어요. 가연아, 너 자꾸 왜 이러니? 내가 너한테 종노릇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도 모르게 자꾸 눈치를 보게 돼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죄송하다는 말도 굳이 왜 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나중에 찬준이한테 들은 거지만 가연이는 말수가 적을 뿐 원래 자존심이 높은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와 같은 주택에 살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 그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였죠. 무엇보다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가연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빨리 찬준이가 경제적으로 독립되길 바랐답니다. 마침내 독립할 정도로 일을 배운 찬준이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찬준이의 도매 장사 대금을 지원해줬죠. 총 5억이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죠. 찬준이가 허튼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차용증을 썼으니까요. 찬준이 너 내가 이 차용증을 왜 쓰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쓰는 거야. 돈 맛이라는 게 처음 맛보면 달콤하지만 독이 들어있어서 금방 사람 정신 나가게 하거든. 돈 조금 벌었다고 펑펑 쓰고 다니면서 내 와이프랑 가족은 안 챙기고 쓸데없는 짓 하면 이 차용증으로 금방 내가 뺏어갈 거다. 알겠니? 물론이죠. 감사해요, 엄마.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게요.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다는 말은 가연이한테 절대 하지 마라. 네? 그건 왜요? 왜긴 뭐가 왜야. 요즘 가연이 걔가 내 눈치를 얼마나 보고 다니는데 이 상황에서 나한테 돈까지 빌렸다는 말을 들어봐라. 아이고, 나는 지금보다 가연이가 기죽어 있는 건 보고 싶지도 않다.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알겠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렇게 찬준이는 자기 가게를 차렸고 한 1년 정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처럼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야 들어오는 삶이었죠. 처음에는 이리저리 깨지면서 고생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생활비를 받아만 쓰던 찬준이와 가연이가 마침내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찬준이가 제대로 된 첫 수익을 제 앞에 들고 와 자랑하던 모습이요. 그 열정에 찬 얼굴과 밤을 새서 장사하느라 푸석해진 피부까지. 분명 피곤할 텐데도 눈에는 기쁨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요. 아, 예전에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 싶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찬준이가 자기 아빠보다는 저를 더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찬준이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죠.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해서인지 가연이의 얼굴도 차츰 나아지더라고요. 우선 먹는 것이 먼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돈이 없어
맨날 라면만 끓여 먹던 가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달 음식을 눈에 띄게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찬준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 낮 시간 동안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시켜 먹는 거였죠. 저는 그런 가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 그동안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참고 견뎠을까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삼시세끼를 배달만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찬준이가 일을 나가기 전에 차려주는 밥도 배달로 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한마디 했어요. 가연아, 아무리 그래도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찬준이 그렇지 않아도 몸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야. 죄송해요. 앞으로 신경 쓸게요, 어머니. 가연이가 고개를 주걱거리는데 뭔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전에는 마냥 기가 죽어 안쓰러워질 정도였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불만을 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저 혼자만의 심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찬준이의 장사가 잘 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던 빨래와 밥, 청소를 점점 하지 않는 거였어요. 애초에 제가 시킨 적도 없었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도 몇 번 했던 거였지만 어느 날부터 점점 대충 하거나 드문드문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슬쩍 뭐 하나 눈치를 봐도 가연이는 그냥 하루 종일 자기 집에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갈 뿐 딱히 바쁜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요. 찬준이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니까 가연이는 아예 전업주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굳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 집에 찾아와 밥이나 빨래를 하는 게 힘들면 힘들어서 앞으로 못하겠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하지만 가연이는 그런 상식적인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모른 척 그냥 멋대로 모든 걸 중단해 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가연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다. 애초에 내가 바란 일도 아니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을 텐데 저랑 남편을 대하는 가연이의 태도까지 미묘하게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때였어요. 저희 집에 오랜 지인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가연이더라고요. 가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오빠가 잠을 못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연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오빠가 잠을 못 자겠대요.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밤새 일해서 고생했는데 잠까지 못 자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을 끔뻑일 뿐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시끄럽다는 말을 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가연이의 태도가 마치 저를 진상 노인네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가연이는 자기 할 말만 마치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가연이가 저런 적이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런 기억은 없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방금 우리 집에 찾아온 것 같았죠. 말로는 정말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결국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늙은이들 입 좀 다물라는 거였잖아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인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한마디를 하긴 했네요. 창문 닫아. 우리 며느리님이 시끄러우시단다. 그 뒤로도 별의별 자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같은 주택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던 가연이와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치 찬준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남이 되어갔죠. 가끔 자기들이 먹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저희에게 가져와 애교를 부리던 가연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걸 먹고 입을 싹 씻었고 저에게 굳이 찾아와서 전처럼 알랑방구를 끼거나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건 따라오겠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낀 건 이전에 가연이가 한참 본인이 아쉬워서 제 앞에서 보이던 태도와 이제 찬준이가 돈을 버니 자기가 아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의 괴리였죠. 하지만 저는 굳이 그것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같은 가족인데, 함께 사는 가족인데 그런 것들을 말해서 무얼 할까? 함께 이해하고 보듬는 게 가족이 아닌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연이가 나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었다면 이제라도 거기서 해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가연이의 불만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고 그걸 표출하는 방식도 제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던 저녁날에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찬준이와 가연이의 이사가 확정된 날이었어요. 마침내 찬준이가 목돈을 모아 제 소유의 주택에서 독립해 자기들만의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한 거였죠. 비록 아직 전세에 불과했고 당연히 거기에 번 돈을 다 쏟아부었으니 제게 빌려간 돈은 하나도 갚지 못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딴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찬준이와 가연이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와인을 미리 준비했고 어울리는 맛있는 음식을 마련했죠. 저희 집에 둘을 불러 함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기뻐했어요. 그간 고생했던 이야기를 서로 정답게 나누었죠. 찬준아, 고생 많았다. 내가 전에 일을 해봐서 알지만 도매 장사 정말 쉽지 않은 거야. 아무나 버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가 정말 대견하다. 별 말씀을요. 모두 어머니 덕이에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어디 찬준이만 고생했나? 우리 며느리 가연이도 고생이면 많이 했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빨래하랴, 밥하랴, 청소하랴, 눈치 보랴. 어휴, 힘들었을 거야. 순간 제가 남편에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연이가 민감해할 만한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였죠. 남편이 뒤늦게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가연이의 얼굴 표정은 바뀌어 있더군요. 맞아요. 저도 고생했어요. 가연이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꽤 취해 있더라고요. 저는 가연이랑 술을 제대로 함께 마신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별로 마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새빨간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걸 직감한 찬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이사도 가고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잔을 들어 짠을 하려던 때였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 분위기를 망치는 한마디. 가연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가연이가 삐딱하게 고개를 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니 눈치를 봤는지 아시죠? 그렇게 그동안 내 눈치 보지 말라고 말한 저였지만 가연이는 취한 상태였잖아요. 그런 아이와 싸울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연이 내가 고생이 많았다. 나도 미안한 점이 많고.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기분 좋은 말만 하자꾸나.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가연이가 고개를 삐딱하게 든 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이 집에 매일 와 청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고작 쥐꼬리만한 생활비 때문에 내가 노예처럼 사는구나.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하면서요. 가연아, 그만해라.
제가 왜요? 솔직히 어머니 저한테 눈치 보지 말라고 하면서 은근히 즐기셨잖아요. 제가 사람 마음은 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여기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거라고요. 야, 김가연, 그만 안 해? 오빠가 뭘 알아? 오빠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나도 집에서 힘들었다고. 가연아, 저 이제 명절에 시댁 안 올래요. 그 한마디에 정적이 생겼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가연이가 비련의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요, 지금까지 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댁에는 전화만 하고 오기 싫어요. 아니, 전화도 하기 싫어요. 이 집도 오기 싫고요. 그냥 다 싫어요. 능력 있는 남편이 이제 돈도 벌어오니까 어머니한테 돈 안 받고 살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눈치 안 볼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찬준이를 바라보았어요. 찬준이가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개졌더라고요. 어머니, 가연이가 지금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가 아마 내일쯤 되면 정신 차려서 죄송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 나 진심이야. 나 앞으로 이 집 근처도 오기 싫어. 싫다고? 김가연, 너 입 다물어. 찬준아, 제 나직한 한마디에 찬준이가 몸을 흠칫 떨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와이프 데려가라. 그리고 내일 술이 깨는 대로 다시 데려오고. 네, 죄송합니다. 엄마. 가연이는 가지 않겠다고 꼬장을 더 부렸지만 찬준이가 억지로 데려갔어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순식간에 엉망이 된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우두커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내가 정말 가연이에게 몹쓸 짓을 한 건가 되짚어봤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연이에게 강제한 건 하나도 없었고 그저 가연이가 저에게 자격지심으로 쏟아낸 불만뿐이었으니까요. 상황 판단이 명확해지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이더라고요. 가연이를 저대로 놔두면 앞으로 찬준이의 인생이 행복할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저렇게 앞뒤 모르고 들이받는 것도 그렇고 혼자 멋대로 상황을 오해해서 어른을 모욕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죠. 찬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게 저 둘이 이사 가기 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찬준이와 가연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가연이는 어제와 달리 정신이 말짱해 보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둘에게 차를 내와 마시게 했죠. 제가 가연이를 바라보았어요. 죄송스러운 기색은 딱히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 가연이 너는 어제 일을 기억하니? 네, 어제 내가 했던 말들도? 물론이죠. 그럼 그 말들은 모두 진심이었니? 네, 맞아요. 야, 김가연. 나랑 했던 말하고는 완전 다르잖아.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러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찬준이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게 제 며느리인데요. 녀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제 결심만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괜찮다, 찬준아. 그래, 가연아. 내 마음이 그렇다니 내가 따로 할 말은 없다. 그럼 앞으로 정말 우리 집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고 친정만 갈 생각이다. 이거지? 아예 얼씬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회복이라 대체 어떤 회복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부당한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생활비에 비해서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했던 가사노동이나 눈치 봤던 거 생각하면 억울한 부분도 많고요. 제가 나직이 미소 지었어요.
찬준이의 동공이 불안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러니? 그럼 너는 내가 너한테 생활비라도 넉넉히 줬다면 불만이 덜했겠네?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억울한 마음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알겠다. 제가 말과 함께 가연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걸 알아본 찬준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가연이는 난생 처음 보는 눈치였죠. 이게 뭐예요? 차용증이다. 내가 찬준이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는 차용증. 알고 있었니? 네? 아니, 그건 몰랐는데요. 가연이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그런 가연이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찬준이에게 말했죠. 찬준아, 네 잘난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 좀 해보지 그러니? 제 말에 찬준이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이내 화가 잔뜩 난 눈으로 가연이를 바라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말씀대로야. 내가 도매 장사 시작하기 전에 초기 자금으로 5억 투자받았어.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엄마랑 싸워서 득볼 게 없다고. 됐다. 둘이 내 앞에서 싸우는 걸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구나. 제 말에 찬준이랑 가연이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특히나 가연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된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볼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식을 대로 식은 상태였고 그래서 술술 말을 이어나갔죠. 그래, 앞으로 가연이 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면 가도 좋다. 단,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웠던 만큼 나도 그간 투자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고 싶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땐 너무 술에 취해서. 아까는 진심이었다면서 갑자기 웬 술 핑계니? 그러고 보니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받아야겠다. 아까 뭐라고 했더라? 돈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덜 억울했겠다고? 그래, 네 잘난 가사노동비 다 빼고 남은 돈 당장 갚아라.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는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가연이한테 따로 잘 말해볼게요. 찬준이 너도 조용히 해. 네 와이프 하나 컨트롤 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찬준이도 가연이도 입을 다물더군요. 가연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차용증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들었던 듯 몹시 놀란 눈치였고요.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니? 제 말에 지금껏 당당하던 가연이가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만 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냥 참 사람이 가볍고 간사하구나 정도였어요. 저는 더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죠. 돈을 갚지 못하겠다면 내 조건은 분명하다. 앞으로 매번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먼저 와라. 그 이후에 네 친정에 가는 건 네 자유야.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네 멋대로 내 눈치를 보면서 나랑 내 가족에게 너의 멍청한 원한을 품지 마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속 밝은 사람은 이해하지만 멍청하고 답답한 건 딱 질색이거든. 알아들었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말씀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 후로 찬준이랑 가연이는 예정대로 이사를 갔답니다. 가연이는 그 후로도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처럼 청소나 기타 자비를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죠. 그따위 짓을 하면서 또 원한 품지 말고 네 남편이나 제대로 내줘 하라고요. 가연이는 제가 시킨 대로
명절에는 항상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와 인사를 하고 일을 보고 있어요. 이후에 자기 친정에도 가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일절 터치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벌써 몇 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인간들은 결국 또 자기 혼자 오해를 하고 결국 또 뭔가 일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앞으로 제 계획은 그런 가연이가 쓸데없는 짓을 못하도록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지내는 거랍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제가 동대문 장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뼈저리게 느낀 말이었어요. 현찰이 오가는 장사다 보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순전히 돈 앞에 많은 것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길 바랐지만 이번에 가연이 일을 겪으면서 또다시 그걸 확인한 셈이었죠.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더 잔인하게 가연이에게 갚아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찌 되었건 가연이는 찬준이의 와이프니까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가족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가족에게 멍청하게 해를 끼치는 걸 봐줄 생각도 없답니다. 이제 저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건강도 전처럼 좋지 않답니다. 머리도 전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걸 느껴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더욱 가족에 대한 집착은 커지더라고요. 찬준이 장사는 잘 되긴 한다지만 결국 또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겠죠.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처럼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별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글을 담담하게 쓰긴 했지만 솔직히 가연이가 저한테 불만을 터뜨렸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이고 이 험난한 사회에서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제게 원한을 품고 있던 걸 몰랐던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시지들 말라는 말씀을 이 사연과 함께 드리고 싶어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던, 하루아침에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던 말이에요. 그저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인생 사연을 담담하게 적어주신 서씨 할머니의 단단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서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